자, 앞에 있는 텍스트, 새로운 텍스트이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1강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텍스트 구역본의 419페이지에 있는 후기에 대한 논평을 오늘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강의들에 대한 일종의 일단락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강의로 이어지는 시간들에 대한 마디의 강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후기는 세미나가 진행된 이후에 쓰여졌어요.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쓰여졌죠. 세미나를 출간을 하겠다라는 락강의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다가 작가전 밀레가 처음으로 락강의 세미나, 모든 세미나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 세미나를 출간을 하도록 설득을 하게 됨으로써 락강이 글로 쓴 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후기는 이전에 강의된 것들에 대한 성격과는 다르게, 자, 여기서 번역을 이제 바로 끝나는 문어체 형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물론 프랑스에서 이 문어체와 구어체가 그렇게 쉽사리 구별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번역은 그렇게 했었고, 이 번역자가 그 번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말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쓰여진 것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쓰여진 것이라는 것의 의미에 상당한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번역하는 것, 문어체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가면서 텍스트를 샅샅이 훑어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이 419페이지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장담하건대 이 책은 읽히게 될 것이다. 서적 형태로 팔리고 있는 나의 에크리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에크리는 이미 출간이 됐어요. 60년대 중반에 출간이 됐죠. 그 에크리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책, 에크리라는 뜻은 쓰여진 것, 작품집 이런 뜻이에요. 에크리. 에크리투가 쓰다라는 동사이니까 에크리는 그것의 명사형이죠. 쓰여진 것들. 자, 그런데 이 에크리는 서적의 형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리버거죠. 리버거. 근데 서적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게, 그냥 책을 다 리버거라고 해요. 그냥 북이라는 뜻이죠. 북. 그 대신 여기서 먼저 장담하건대 이 책은 이라고 할 때, 이 책이 조금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죠. 북경이라는 뜻인데, 우문인데, 북경이라고 뭐냐면, 북경은 책을 좀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책을. 리버 그러면, 북 그러면, 어느 정도 지적인 영역에서 교환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소통의 형태,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경은 잡다한 거 다. 그래서 이 북경은 보통 중고 서점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죠. 잡다한 추리소설이고 뭐고 잡다한 책들 다 쌓아놓고 북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락강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세미나 11은 북경이고, 즉 그 책이고, 그러니까 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책 그러면 책이 그렇게 낮은 표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북경이라고 제가 할게요. 이 북경은 낮은 거고, 그리고 이 세미나가 그런 거고, 에크리가 좀 높은 거다. 그게 서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두 개의 위상이 좀 다르다. 라고 락강이 언급하고 있죠. 물론 이 생각이 쭉 가진 않아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 에크리가 좀 낮고, 그 잡동산이고, 진정한 것은 자신의 세미나다. 이렇게 바꿔 말할 때도 있으니까, 변덕스럽게 마음 바꿀 때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일관된 방식으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단은 우선 먼저 딱 하나예요. 이 북경은, 이 세미나 11은 읽혀질 것이고, 에크리는 읽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읽혀진다는 건 뭐냐면,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된다. 그리고 읽혀지지 않는다. 에크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위계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게 더 높은 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 읽혀지지 않는 것이 더 높은 위상이고, 이해가 되면 수준이 낮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약간이.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덧붙여 볼게요. 이해하다라는 표현, 이해하다라는 표현은 프랑스어로 콩펑드르예요. 펑드르는 뭐냐면 펑드르는 잡다라는 뜻이에요. 겟이라는 뜻이에요. 겟. 뭔가를 잡다. 펑드르.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나 밥을 먹을 거야. 그럼 주펑, 오빠. 이렇게 말하죠. 펑. 아주 일상적인 표현인데, 콩은 뭐냐면 콩. 이건 뭐 영어랑 같은, 어원을 갖고 있잖아요. 함께. 콩프렁들은 함께 잡다라는 거예요. 함께 잡으니까 뭐예요? 다 같이 이해되는, 너도 잡고 나도 잡았으니까, 둘 다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잡았으니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용사의 형식으로 쓰면, 콩프리라고 하죠, 콩프리. 내가 콩프리 됐다 그러면, 내가 이해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됐다. 그런데 이 콩프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포함됐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가 콩프리 됐다라는 것은 너가 이해됐다라는 것과 함께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프랑스 여행할 때 탁스 콩프리 그러면 세금도 텍스도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의미도 되죠. 콩프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됐다라는 것은 제가 왜 이렇게 어원적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해됐다라는 것은 읽혀진다라는 것은 어디 안에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 주요한 장소 안에 포함됐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포함됐을까요? 대타자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대타자 안에. 지식의 권력의 체계 안에 포함됐다라는 건 그 단어가 그 책이 그 안에 포함됐다라는 건 그 안에 좌표를 부여받고 이해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게 북경들이라는 거예요. 북경. 책들. 낮은 의미의 책들이 그런 것들을 락감은 북경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에크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책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책 사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같은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건 수준이 낮은 거니까 살 때만 사고 말라면 말아. 그런데 에크리를 사실. 에크리가 훨씬 비싸. 에크리 한 10만 원 되죠. 한 번에. 10만 원 넘죠. 자,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표현의 1차적인 제시 대상은 뭐냐면 무의식이에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뭘까요? 우리가 무의식에 대해서 상정하고 정신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는 것의 목표는 뭐예요? 무의식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무의식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혀지는 것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 있죠. 헌정이라고 지금 락강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뒤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식에 대한 헌사로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대한 헌사. 자, 읽혀진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무의식이 어떤 분석가에게 나의 무의식이 나를 분석하는 분석가에게 읽혀졌다, 이해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 나의 무의식이 분석가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이 분석가의 지식 안에 들어가서 좌표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외되는 것이죠.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능이 훼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헌사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표현은 책이나 무의식이나 읽혀지는 순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능이 소멸한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선 먼저 정리를 해본다면 무의식은 읽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정신분석가나 심리치료사가 당신 그런 꿈 꿨으니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간극을 봉합하는 태도, 그걸 무균 처리한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균 처리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무의식 개방성을 오히려 보존하고 간극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이상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설명드렸던, 강의해드렸던 바에 의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콤프리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을 시키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에크리라는 서적으로 돌아오면, 자, 에크리라는 이 책은 그렇다면 뭐냐? 지적
그런 책을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 돌림병, 역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실제라는 대상, 증상이라는 대상을 가리켰던 그런 책을 썼던 적이 있는데 자, 정확하게 에크리가 그런 텍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돌림병을 퍼뜨리는 병원균과 같은 것이죠. 에크리가. 왜 돌림병을 퍼뜨리냐? 이해의 영역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의 영역. 읽혀지는 세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읽혀지는 세계이고 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읽혀지지 않은 어떤 문자가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자, 물론 그건 거부되죠. 간단하게 거부될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나 위상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면 근데 어떤 사람의 위상이 예를 들면 그것이 아무리 세속적인 것이라 해도 예를 들면 락강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되고 락강과 같은 세력을 갖게 되고 락강과 같은 명성을 갖게 된 일종의 세속적인 위상에 올라갔던 사람이 어떤 특정한 문자를 배포하는데 즉 출판했는데 그 책이 서적이 읽혀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읽혀지는 세계에 대한 모독이에요. 읽혀지는 세계에 대한 그렇죠. 타락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타락이 아니라 위협적인 타락인 것이죠. 그 누구도 아닌 락강이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정도의 위상에 도달한 자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헛소리다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크리는 락강이라는 돌림병 현상을 만들어낸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유명한 것이죠. 에크리가 모두를 괴롭혀요. 모든 학자들을 괴롭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일종의 유령처럼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는 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락강은 이렇게 하고자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9페이지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크리가 어려운 것을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연히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집의 목표지에 에크리라고 적으면서 스스로 다짐한 바는 나에게 쓰인 것이란 읽혀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읽혀지려면 읽혀지죠. 밀레가 했던 작업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읽혀져요. 제가 화요일날 하는 수업, 이제 목요일로 날짜를 바꾼 그 수업은 바로 에크리를 비롯한 락강의 텍스트를 읽어내고자 했던 밀레의 여정을 소개하는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극단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거의 수도승처럼 살면서 마치 락강의 문자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결코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 어떤 노회한 학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사기꾼이 남겨놓은 이 읽혀지지 않은 텍스트를 해독해내려는 극단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해석이 돼요. 근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살이 안 찌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락강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목표를 잡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왜 이런 일을 할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드릴 강의의 내용의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 락강은 이런 일을 했을까? 멋있게 보이려고? 좀 멋있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정말 잘 나가는 남자애는 잘생긴 남자애가 아니라 어떤 남자인가요? 물론 어떻게 생겼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기는 남자애들. 그래서 여학생들의 마음을 달리게 만드는 남자애들이죠. 아무리 잘생겨도 뻔한 말만 반복하는 사람한테는 매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건 여자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 그러려고 했던 것일까? 물론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봤죠, 약간. 실제 락강이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락강이 믿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하도록 하는 효과가 바로 이런 효과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락강보다 락강의 아우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락강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락강이 이런 태도이긴 했어요. 자, 그럼 사기꾼인가? 사기꾼의 행태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꾼의 행태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가 출현하는 형식이 바로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락강을 공부하는 이유는 락강이 알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락강을 초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락강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한 텍스트의 특성이 바로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라는 것이죠. 자, 다시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되면서 정리가 될 테지만
락강의 텍스트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락강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인간이 알아봤자 머릿속에 뭐 알파고만큼 알겠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대신 락강의 텍스트가 락강을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병들게 만든다면, 자, 그건 기가 막힌 효과라는 거예요. 그건. 락강이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효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텍스트에 요구하는 최대한의 효과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그 지식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지식의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유령의 형태로 공격성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파괴해 준다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효과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파괴의 잔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잔해를 가지고 새로움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창조자가 되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락강의 종이 아니라 락강을 넘어서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말씀 또한 드리겠지만 락강이 자신은 사다리의 역할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다리. 근데 어떤 사다리냐면 올라간 뒤에는 스스로 부서져 버리는 사다리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다리. 여러분들이 한번 락강에 빠지시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가실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신다는 거죠. 락강이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신의 기표를 따라서 들어온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비슷한 얘기를 아주 초기부터 해왔어요.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첫 책을 쓰면서 분명히 제가 그 프롤로그나 에필로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는 자다. 내 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돌림병이 됐으면 좋겠다. 전염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거기에 써놨었어요. 락강의 다른 건 몰라도 이데올로기에는 충실하고 싶었었다는 것이죠. 타락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다면,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전의 장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 예전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그 무시무시한 기표의 효과가 결국 락강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락강은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를 우리에게 던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것은 에크리에 일단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텍스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냐. 어쨌든 우리가 사유를 작동시킬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유냐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를 작동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켰다. 제가 그것도 역시 약간 미술관 인종들의 프롤로그에서, 에필로그죠. 에필로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없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지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언급했어요. 그게 바로 이 읽기. 우리가 어떤 없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즉 지금 여기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의 질서로는 산출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욕망하기 시작하면, 그런 욕망을 가진 자들을 현실의 권력이 지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의 권력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은 이 세계의 욕망의 대상들을 규격화하는 방식인 것인데, 누군가가 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양태의 어떤 것을 욕망하고 사유하기 시작한다면, 자, 그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지배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욕망의 강렬함을 유지하고 그 파동을 지속하는 기술. 자, 그게 욕망의 기술이에요. 그게 락강이 자신의 텍스트를 구성해냄으로써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의 그러한 문자를, 에크리라고 말했던 그 문자를 락강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제임스 조이스 얘기 나오겠지만, 세미나 23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문자, 혹은 제임스 조이스의 문자는, 제임스 조이스가 그 문자, 레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유희했던 것처럼, 레터는 리터하는 기능으로 최상급에 도달한다는 거. 레터는, 문자는, 레터는 리터, 오염시키는 기능을 통해서 최상급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게 락강이 에크리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정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문자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오염시키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의심하도록 만들고, 현재를 부정하도록 만들고, 현재를 지배하는 대타자와 언어의 세계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자, 오염시키는 행동을 락강은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백을 소환하는 문제예요. 공백. 균열을 소환하는 문자. 평평하다고 가정된
세계, 미끈하다고 가정된 세계에서, 즉 멀쩡하다고 가정된 이 세계에 불완전성을 도입하는 것이죠. 분란을 도입하고 분쟁을 도입하고 화근을 도입하는 거예요. 타락으로 이끄는 문자라는 거죠. 아버지를 배반하는 문자들의 도입인 것이죠. 자, 이게 락강이 읽혀지지 않는 책으로서의 에크리를 말하면서 의미하고자 했던 바라고 한다면, 자, 그에 반해서 세미나 11은 쓰인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에크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크리나 세미나 11이나 어렵기는 매한가지니까 잘 안 읽히는 거예요. 어쨌든 세미나 11에 대해서 락강은 좀 쉽다, 이거는 당신들 이해할 것이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GM아다, 자칼라미레다 라고, GRM이죠. 자칼라미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세미나 11은 글쓰기를 통과하면서도 원래의 상태로 남아 읽힐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글쓰기는 누가 썼나요? 자칼라밀레가 쓴 거예요. 자칼라밀레. 락강은 손도 안 댔어요. 자칼라밀레가 거의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글쓰기의 형식이 어떻게 원래의 상태를 보존시켰느냐 하면, 왜냐하면 글쓰기를 통과시키면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 특성을 갖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글쓰기를 통하면서도 원래 말해진 것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의 특징이 필사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트랑스크립시온이라는 거, 트랑스크립시온, 필사본, 그러니까 베껴 썼다는 거. 자, 그런 특수한 글쓰기의 형태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쨌든 말해진 것으로 남아있고, 말해진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쓰여진 것과는 다르게 어쨌든 읽혀질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집을 피워야 할까? 당연하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지금 말씀드렸죠. 후기는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후기는 락강이 펜으로 쓴 거예요. 손으로. 내가 쓰고 있다면 나는 후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후기는 포스트파스죠. 포스트파스고 그걸 동사형으로 그냥 포스트파스에 하면 후기를 쓰다 라는 뜻이에요. 포스트는 후기죠. 영어랑 똑같죠. 포스트, 후기. 파스는 앞면이라는 뜻이야. 앞면. 페이스라는 뜻이죠. 단어도 거의 비슷하고. 파스. 파사드 그러면 전면, 건물의 전면을 의미하는데, 포스트 파스 그러면 뒤에 있는 면을 쓴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면을. 그게 바로 후기인 것이죠. 포스트 파스는 후기인데, 나는 지금 포스트 파스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기표의 변주를 도입하고 있죠. 포스트 에파세를 하고 있다 라고 바꿔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포스트의 앞에, 포스트와 파스의 중간에 그 가운데 이를 하나 넣어요. 을 하나 넣어서 포스테파세, 포스트 에파세라는 단어를 다시 만들죠. 자, 에파세는 무슨 뜻이냐면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지우다. 에파세 그러면 지우다. 그리고 포스트 에파세 그러면 나중에 지우다라는 뜻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포스트 파스라는 후기라는 단어가 역설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세미나를 나중에 지우고 있는 것이다. 것이리라. 나는 고집을 피울 것이다. 그것이 읽히려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라고 말해요. 저기 전형적인 락강의 어법이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뭘 지우고 있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어법을 쓰고 있는데, 잘 주목해 보세요. 자, 일단 고집 피운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미나 11은 읽히는 것이고 에크리는 읽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나는 지금 쓰고 있지 않고, 내가 쓰고 있다면 사실은 지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뭔가 지금 쓰고 있다면, 이 후기라는 걸 내가 쓰고 있는 것이라면 원래 이 목적은 쓴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쓰기는 쓰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지우는 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우는 쓰기. 포스트 에파세의 쓰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걸 고집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이 읽히려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게 상충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쓰고 있다면 나는 후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우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뭔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쓰기의 목표는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쓰기라는 것은, 나중에 지우기라는 것은 락강이
세미나 11을 다시금 어느 정도 읽혀지지 않는 것으로 만들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중에 지웠으면 안 읽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나중에 지우고 있는 이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지금 말한 것, 출판하기 위해서 말한 것을 지우는 행동이에요. 무언가를 지운다는 것은 의미의 관점들을, 논리들을, 가독성을 지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독성을 지우면 뭐가 남나요? 지우면 뭐가 남나요? 지우면 공백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고집을 피운다는 건, 그리고 그것이 읽히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자,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지우고 있는 행위니까 그것이 읽히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지워서 읽히게 되는 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본다면 간단한 것이죠. 공백을 읽히도록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미나 11 역시 공백을 소환하는 문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뒤집힌 반응인 것이죠. 처음에는 읽히기는 읽힐 거다. 에크리만큼은 아니지만 에크리는 안 읽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에 와서 후기를 쓰면서 그래도 안 읽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지운다는 행위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말해진 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행위, 선명한 것을 다시 모호하도록 되돌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지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공백을 쓴다 라고 다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공백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백을 쓴다는 건 공백을 교육하고 있다 라고 설명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공백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백이 읽히려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공백을 읽는 행위는 뭔가요? 여러분, 공백을 읽는 행위는 공백을 사유하는 행위인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백을 사유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의 양태를 사유하는 행위인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공백으로 만드는 행위, 유령으로 만드는 행위인 것이니까 전염병에 전염되는 행위인 것이니까 지금 세미나 11 역시 자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읽고 있는 우리는 뭐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행위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 공백을 해석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백을 해석학.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죽음의 해석학자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죽음의 해석학자인 거예요. 공백의 해석학, 죽음의 해석학. 락강이 우리에게 남기는 지식의 해석이 아니고 무를 해석한다는 것, 존재하지 않음을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이라는 것인데 자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분석가가 하는 일이에요. 정신분석가. 죽음을 해석하는 자들인 것이죠. 혹은 죽음을 해석하는 장소로 내담자를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락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420페이지예요. 읽어볼게요. 자,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허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쓰레기 출판이라 규정했던 쓰레기 출판이라는 말장난이에요. 출판은 프랑스어로 피블리케이션이죠. 영어랑 비슷하죠. 피블리케이션인데 피블리를 뿌벨리로 바꾸는 거예요. 뿌벨리케이션이라고 바꿨죠. 뿌벨은 뭐냐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뿌벨.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죠. 뿌벨. 그래서 피블리케이션을 뿌벨리케이션으로 바꾼 그 의미가 바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쓰레기 출판이죠. 쓰레기 출판. 근데 저는 쓰레기 출판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쓰레기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판. 왜냐면 뿌벨리케이션 그러면 언뜻 프랑스어로 출판이라는 생각보다는 쓰레기통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다가와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쓰레기 출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딱 보면 그냥 쓰레기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판이 더 올바른 번역인 것 같고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고 그래서 락강이 나 자신이 쓰레기판이라고 규정했던 결과물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출판 안 좋아한다. 실제로 출판을 안 좋아하는 걸 모두에게 말했었고 실천해왔죠. 락강이 출간한 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이 출판을 안 좋아해서 일단 뿌벨리케이션이라고 쓰레기판이라고 간주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자,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대학식 문체로 바꿔서까지 출판 망각이라고 지금 이 번역자는 번역을 해놨는데
출판 망각. 저는 망각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망각판. 출판 망각. 자, 이게 왜 출판 망각이라는 단어로 다시 유래가 되는가 하면, 출판은 퓨블리카시온이죠. 그리고 망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블리에 오블리. 혹은 망각하다는 오블리에라는 동사가 되죠. 그래서 오블리에 하고 출판하다라는 동사 퓨블리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퓨블리에와 오블리에를 합쳐서 뿌블리에라고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출판은 망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출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서전을 이렇게 출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의 생각은. 출판하면 망각된다는 거예요. 뿌블리에. 퓨블리에 하면 오블리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 망각하려 한다면 즉 대학식 문체로 바꿔서 대학식 문체는 대학담화죠. 대학담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대학담화는 증상을 소외시켜요. 존재하는 대타자의 지식으로 증상의 흔들림을 잠재워버리는 것이 대학 문체니까, 대학담화니까, 대학식 담화니까. 그 대학담화는 자 출판 망각을 하려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둘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크리가 어떤 글쓰기가 본래의 역할을 하면서 출판될 것을 기대한다면 자,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판에 대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출판은 비판적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출판의 세계는 대학담화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출판하면 즉각적으로 그 학자의 텍스트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의 영역으로. 대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프랑스는 더 심하죠. 학자가 출간을 하는 출판사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에디션 듀미니라든지 뭐 수서이라든지 아주 대표적인 인문학 출판사들이 있고 뭐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출판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 출판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좌표를 부여받는다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학자가 자신의 출판물을 그런 출판사에 출판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출판하는 순간 락강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대학담화에 사로잡히는 순간이에요. 대학담화에 사로잡히는 순간. 즉 대타자의 지식의 한계 안에 묶여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언표들은, 자신의 문자들은 사실은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기를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사실 락강이 이미 50대 초반부터 상당한 유명세를 치르게 되고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락강은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리팔대학 정신분석의 수장으로서 상당 기간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 수장 자리를 자신의 사위이자 직계 제자인 자카랑 밀레에게 넘겨주기도 했었지만 락강도 그랬고 밀레도 그랬고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업무의 수장으로서만 존재했고 결코 대학 내부에서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락강이 생각하는 대학은 어떤 곳이냐면 대타자의 장소인 거예요. 권력의 장소. 그 미셸 푸코가 항상 극렬히 비판했던 바로 그 장소인 거죠. 그래서 대학식 문체로 바꿔서까지 출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출판하려면 대학식 문체로 바꿔야 돼요. 자, 이것에 여러 가지 뭐 의미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출판을 하려면 일단 책을 출판하려면 대체로 인문학자라면 박사논문을 썼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습이 되어 있어야 했냐면 프랑스의 출판계에서 인문학의 출판계에서는 어떠한 코드가 작동하는지를 습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각주를 다는 방식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예를 들어 논문 쓰려면 다시 그 폼들을 가지고 와서 보면서 해야 되는 것 정도로 아주 복잡한 그런 형식이 있죠. 물론 미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뭐 미국식 프랑스식이 이렇게 절충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각각의 학회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락강학회도 그렇고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각주 양식과 여러 가지 형식들 그 뭐 레주메 만드는 형식들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런 것부터가 대학식 문체라는 거예요.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락강이 논문을 쓸 때는 자, 그 대학식 문체를 지키기보다는 국제정신분석학회가 가정하는 또한 그 각주의 형식들과 폼이 있는데 자, 그걸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선 먼저 텍스트를 대타자의 영역에 내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락강은 대학담화가 증상적 문장을 소외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대학담화. 여러분, 대학담화 기억나시잖아요. 자, 이게 대학담화예요. 이쪽에서 시작하죠. S2가 지식의 세계인 것이죠. 대학담화의 문체예요. 논리적인 문체, 합리적인 문체, 혹은 일관성의 문체. 자, 저것이 지식의 근본적인 토대이죠. 자, 그것이 A를 사로잡아. A는 뭐냐면 상징화되지 않은 것,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 즉 증상이죠. 상징화를 교란시키는 것, 즉 공백이죠. 균열이죠. 즉 어떤 문자죠. 오염시키는 리터하는 레터죠. 저걸 대학담화가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지적인 체계를 흔들고 붕괴시키는 어떤 독특한 이론이 출현한다 해도 그것이 대학담화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거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이 되고 주체는 어떻게 되느냐? 소외되는 거예요. 다시 주입상수로부터 소외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자, S1이 있다는 S1은 뭐냐면 주인기표, 권력의 담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담화가 무구한 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작용에 의해서 지탱되는 담화라는 것이니까 자,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출판이라고 보고 그래서 출판은 쓰레기판이라는 거예요. 부벨리테시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판은 그래서 망각판이라는 걸 부블리에라는 것이죠. 자, 이걸 자신은 안 좋아한다는 거야. 안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대학담화는 결국 출판은 결국 외부로 개방된 사건적인 기표를 폐쇄해서 유한성의 내부로 되돌리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건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이 어떻게 주체를 존재의 망각으로 이끌게 되는지를 일단은 비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인물이 있다라고 락강이 그 다음 페이지 421페이지에서 소개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볼게요. 자, 쓰인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읽히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 자,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자신의 원칙으로 삼게 되리라는 것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자, 일단 락강주의 이데올로기를 천명하고 있어요. 락강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읽히지 않는 문자를 생산하는 자가 락강이다. 읽히지 않도록 문자를 보호하는 자. 내담자의 무의식이 뱉어낸 기표를 읽히지 않는 것으로 보호해주는 자가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가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그 원칙을 지키면 저는 락강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원칙이 나와 일말의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런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니까 관련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럼에도 나의 발견 이전에 그것이 확립되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전에 이미 그런 원칙을 천명하고 실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결국 읽히지 않기 위한 글을 쓰기를 도입한 이는 바로 조이스인이 말이다. 제임스 조이스 얘기합니다. 제임스 조이스. 자, 락강은 자신의 조상, 선조로 제임스 조이스를 족보 안에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야말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미 실천했던 자라는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정신병자예요. 제임스 조이스는 또한 어떤 인물인가 하면 소설을 창안해낸 자인 것이죠. 자, 제임스 조이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제임스 조이스가 다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온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일단 제임스 조이스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죠. 자,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락강은 프로이트 때문에 정신병적인 세계에 던져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프로이트라는 인물이 그 이전까지 정신의학을 포함해서 인문학을 포함해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이해의 기둥이 되는 모든 지점들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파괴자예요. 프로이트가 등장함으로써 이전의 문명이 몰락해버렸다라고 간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프로이트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폐허의 장소에 남겨진 자들이 바로 락강 세대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폐허의 장소에 남겨진 자들이 바로 락강 세대의 인문학자들인 거예요. 철학자들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프로이트가 남김없이 붕괴시켜버린 그 장소에 남아있는 자들. 즉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소멸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신병적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병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황의 장소인 것이죠. 공황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인 것이죠. 자신을 이끌어줄 아버지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이건 무슨 아버지이건 다 죽었어요. 자, 그런 장소가 프로이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했지만 제임스 조이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정신병자들의 세계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제임스 조이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요. 즉 강력한 하나의 일자가 거세를 실행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정신병이 발생하는 정신병의 구조가 출현하는 조건이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합니다. 락강은 생각하니까. 제임스 조이스의 정신병은 아버지 대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불안정성, 불안정성의 장소에 던져진 주체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맞서서 모든 정신병자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 정신병자들은 한마디만 더 보시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목표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정신병자와 이야기를 해보신 분이라면, 정신병적 주체와 대화를 해보신 분이라면 한 10분도 되지 않아서 그걸 바로 느끼게 돼요. 이 사람은 무언가를 강렬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건 좀 제가 정신병자일지도 모르잖아요. 뭐 10년 뒤에 발작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경증자들은 대체로 일상에 묻혀서 살아가요. 뭔가를 굳이 막 찾지 않아도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무언가를 굳이 막 찾지 않아도 우리를 이끄는 존재가 바로 대타자, 아버지. 강렬한 고정관념. 아주 상식의 표현을 쓰자면 강렬하게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시되어서 보이지도 않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중력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아가요. 이끌림을 당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자, 그런데 정신병자들에게는 그 강렬한 중력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이름을 찾기 시작해요. 예외가 없어요. 정신병자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론적인 차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죠. 정신병자들은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를 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대번에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나의 삶에서 등장하는 그 모든 현상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게 진실인지, 나에게 들려오는 환청이 진실인지 아니면 현실의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진실인지 어떤 쪽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조이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조이스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뭘까요? 기표의 창안입니다. 기표의 창안. 아버지의 이름을 스스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문학적인 실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에게는 소설을 쓴다라는 행동은, 기표를 다룬다라는 행동은 기표의 특수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문학가들도 그런 일을 하지만 제대로 못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일조차 상당히 힘든데 일단 조이스는 벗어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가 출간한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책들 다 출판된 책들이에요. 피블리케이션이 된 책들이죠. 하지만 그건 푸벨리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레기판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왜일까요? 읽혀지지 않는 텍스트니까. 제임스 조이스 책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 어렵다. 아주 난해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자, 어렵다라는 건 어떤 강렬한 논리가 있어서 아직은 접근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조이스가 만들어오는 그 논리의 정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문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제임스 조이스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의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 그러한 암묵적인 사고가 전제된 것이긴 한데 자,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제임스 조이스. 어려운 게 아니라 난해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무의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기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루스의 질서의 양태를 통해서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의 물성이 굉장히 두드러진 작품이 제임스 조이스 작품인 것이죠. 물성. 자, 기표 자체의 특성. 다시 말해서 물질성.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물질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해요. 정신병자들의 기표들이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그 물질성이 제임스 조이스의 텍스트를 읽혀지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나강이 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세미나 24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노동을 야기했다는 거죠. 누가 노동하냐면 대학 교수들의 노동인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가 왜 이걸 썼을까? 이 문체는 뭘까? 이건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해석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인데 그 해석자는 국가를 초월한 현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걸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뭐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들 한국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되었지만 번역이 좀 후진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번역이 불가능한 텍스트예요. 심지어는 영국인도 읽을 수가 없는 텍스트인 거죠. 자, 이건 국가적인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병적인 주체와 신경증적인 주체 사이에 이 두 나라 사이의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나라의 언어이든 영어이든 프랑스어이든 한국어이든 일본어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번역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가독성을 가지고 있는 문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조이스는 끊임없이 노동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문학사가들, 문학비평가들로부터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끊임없이 없는 노동을 생산해내는 특수한 언표의 주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수한 발화의 주체의 전통 속으로 자기가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약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약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번역 불가능성, 이걸 앙타뒤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앙타뒤, 락강이. 자, 이 얘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바로 이 논점을 근거로 해서 강의도 했고 책 속에도 이 논점을 여러 가지 변주의 방식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자, 트라듀는 뭐냐면 번역이요. 트라듀시옹이 프랑스어로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트라듀시옹, 트라듀시옹. 자, 트라듀시옹, 트라듀, 번역한 내 기본은 트라두코라는 말입니다. 트라두코. 트라두코는 트라도라는 말과 두코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트라도는 어떤 뜻이냐면 넘겨주다, 양도하다는 뜻이에요. 트라도. 트라디치오 혹은 트라도, 양도. 양도는 어디에 많이 등장하는 이 트라도라는 단어는 물론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어디에 많이 병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가 하면 바로 빌라도의 이야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다시 바리새인은 예수의 시신을 사도들에게 양도해 주었고, 자, 이런 양도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아간벤이 쓴 빌라도에 관련된 텍스트에서 그 부분이 전격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자, 그 양도라는 것이 번역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번역은 무엇인가? 양도받은 것을 다시 나의 언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의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즉, 트라듀시옹은, 즉 번역이라는 것은 트라도된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양도한 것을, 기표가 나에게 온 것이죠. 양도해 주었죠. 자, 이거 좀 번역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원전을 탁 던진 거예요. 그럼 던진 것을 가지고 제가 나의 사전을 가지고, 내 모국어의 사전이죠. 내 모국어의 사전이라는 것은 대타자인 것이죠. 내 대타자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역, 트라듀시옹인데, 자, 지금 조이스나 락강이 쓴 이 텍스트는
번역 불가능하다. 앙트라듀이라는 거예요. 앙트라듀. 이 n을 쓴 것은, 즉 in을 쓴 것은 부정의 접두사죠. 그래서 트라듀가 안 되는, 번역이 불가능한 이라는 뜻을 언급하기 위해서 앙트라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앙트라듀의 효과는 앙트로듀이라는 거예요. 인트로덕션이라는 거예요. 앙트로듀는 도입시키다, 도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표의 또 다른 조합과 변주와 유희를 통해서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도입된 것은, 즉 제임스 조이스가 우리에게 도입시킨 것, 혹은 락강이 자신의 출판을 통해서 은밀하게 도입시킨 것. 자, 이것은 어떤 도입은, 어떤 앙트로듀이는 앙트라듀이 된다는 거예요. 번역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번역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앙트로듀이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도입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뭐가 도입되는가 하면 새로움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제임스 조이스가 자신의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효과가 바로 도입이라는 거예요. 도입. 번역 불가능한 텍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출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역병처럼 퍼져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령의 문자로 세고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발휘된 효과라는 것은 바로 도입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새로운 무언가가 도입, 즉 공백이 도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입된 공백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누군가요?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저희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공백을 해석하려고 사역을 다하는 주체들이 바로 사도들인 거예요. 그걸 공백에 해석하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에게 했던 플라톤의 효과인 거예요. 예수로부터 등장했던 사도 바울의 효과인 것이죠. 그게 무슨 효과들인가요?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자 뭐가 발생해요? 신학이 발명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침묵과 죽음을 해석하려고 하자 뭐가 발생해요? 새로운 철학이 출현하는 것이죠. 락강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궁극의 장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 자신의 새로운 픽션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픽션이라고 불러요. 지금 후기에서 락강이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픽션이냐? 왜 허구냐? 여러분, 정신분석도 허구이고 실증과학도 허구이고 소설도 허구이고 다 허구예요. 철학도 허구예요. 여러분, 딜레지가 어떻게 철학을 하는지 잘 관찰해보세요. 존재하는 무언가를 밝혀내고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픽션을 만들어내는, 아주 견고한 픽션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소설을 써내는 것인데 너무나 견고해서, 물론 그 견고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딜레지가 우선 먼저 위치 지어야 했던 자신의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철학사가예요. 철학에서 발명된 모든 개념들을 꿰뚫은 뒤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철학을, 새로운 픽션을 만들어내는, 철학적 픽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픽션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키죠. 이전의 픽션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요. 이전의 철학사를 부정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철학의 허구를 통해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게 픽션의 효과예요. 실증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자물리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 픽션이에요, 여러분. 픽션. 그건 사태 자체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구성된 언어의 허구의 세계인데, 그 허구의 세계를 통해서 우주공간을 혹은 하나의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효과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과학이라는 픽션인 것이죠.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분석이 절대적인 진리의 언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픽션의 언어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존재의 심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픽션적인 틀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플라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공백을 도입해요. 모든 걸 파괴하는 자였어요. 히스테리증자였고, 그 공백을 가지고 플라톤은 세계를, 존재를 사유하는 다른 픽션을 창조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 생각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파시즘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년 전에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테네라는 현실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던 하나의 픽션을 창조해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음의 해석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남긴 죽음의 문자를 가지고 사도들이
바울이 했던 일은 신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픽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건 픽션이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는. 제가 무신론자 아니지만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 주변에 계신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쓴 거예요. 픽션이요. 하지만 진지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아주 뛰어난 방법론들이었던 것이죠. 죽음의 해석학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허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은 무언가가 새롭게 도입됐다는 것은 또한 2차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켜요. 우리 자신을 번역 불가능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번역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존재는 다 번역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신원조회에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파악이 되죠.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10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식인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심리학자에게 가보세요. 테스트 몇 개 1시간 동안 해보면 사지선다형으로 뭔가 좀 고르고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맞춰보고 이런 이미지가 좋은지 저런 이미지가 좋은지 테스트 한번 받아보면 당신은 병자네요. 당신 어디가 아프시네요. 당신은 정상이네요. IQ가 아주 높으시네요. 온갖 종류의 담론들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간단하게 번역해내죠. 엄청나게 자존심 상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IQ가 별로 안 높아요. 테스트를 보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바보 같은 애가 IQ가 150이 넘는다는 거예요. 쟤보다 난 나은 것 같은데 쟤만큼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을 엄청 미워했었어요. 지금은 사기꾼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하는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사회의 능력, 영혼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번역하도록 내어주는 행동인 것인데, 그러한 행위는 우리를 대학담 안으로 불러들여서 소외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고차원적인 지식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아주 기초적인 윤리인 것이다라는 거죠. 번역하도록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들의 틀을 통해서 번역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윤리에 관련해서 번역 불가능한 것으로 남는 것은 궁극적인 윤리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번역할 때도 사실은 타자의 틀을 통해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 불가능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번역 불가능성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죽음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죽음의 기표와 만났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번역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락강 42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도입, 앙트로듀라는 표현보다는 옮길 수 없게 도입한, 즉 앙트라듀가 더 나을 것 같다. 단어를 각국의 언어를 초월한 어음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똑같은 거의 읽을 수 없을 것이며, 그래서 거의 번역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게 제임스 조이스의 문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그야말로 논리적인 연결 속에 있지는 않지만 락강의 전체의 틀로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이 논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임스 조이스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해 불가능한 문자를, 읽혀지지 않는 문자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읽혀지지 않는 문자들, 그러니까 비가독적인 문자, 비가독성을 우리에게 주는 방식으로 죽음을 도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겠다는, 번역된 우리의 존재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번역 불가능성을 세계 안에 한가운데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에크리를 출간하면서, 혹은 자기가 지금 세미나 11을 출간해내면서 엄청나게 오만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이해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제임스 조이스에 준하는 존재이고, 그 정도까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들과 똑같은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나를 읽어달라. 라고 후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421페이지에서 자,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도입되는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알파벳에 관련돼요. 알파벳. 먼저 그 용어 정리를 해놓고 그 이용어를 읽어드릴게요. 자, 알파벳은 영어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고 알파벳은 알파벳이죠. 다 아시죠. 그리고 그걸 동사화시키면 알파벳티제 하면 뭐 알파벳을 배우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문자를 익히다는 뜻이에요. 문자를 익히다. 글을 배우다. 그래서 거기다가 S 자동사격을 붙이면 즉 알파벳티제 하면 내가 문자를 익힌다는 거예요. 나는 문자를 익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being의 영어에서는 being의 형태로 알파벳티성 하면 문자를 익히며 라는 뜻이 돼요. 알파벳티성 하면 문자를 익히며. 자, 그런데 여기서도 기표의 유의, 이 후기에서는 거의 기표의 변주를 통해서 모든 논의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어요. 자, bet는 무슨 뜻이냐면, bet는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et 그러면 짐승이라는 뜻인데, 좀 바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티제 그러면 바보 같은 짓 혹은 바보같이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티성 그러면 스베티성 그러면 바보가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파베티성을 살파 그다음에 베티성이라고 나누어서 문자를 익히며가 바보가 되는 것으로 다시 읽혀질 수 있다. 양의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락감이 지적하고 있어요. 자, 문자를 익힌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바보가 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살파베티성은 살파베티성이라는 거예요. 문자를 익힌다는 것은 바보가 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죠? 문자를 익힌다는 건 대타자에게 지배된다는 거예요. 문자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대타자의 정서에 존재하는 것이고 대타자의 언어인 것이니까 고정관념의 언어인 것이니까 그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나를 고정관념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일인 것이니까 바보가 되는 행동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42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내가 누구를 상대로 말을 하는지 생각한다면, 정신분석가를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탈모성화를 위해, 자, 탈모성화는 데마테흐넬리자시옹이라고 해요. 마테흐넬은 모성이라는 뜻이에요. 모성적인. 마테흐넬리자시옹은 그걸 명사화해서 모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는 탈이라는 뜻이니까, 데마테흐넬리자시옹은 탈모성화라는 거예요. 탈모성화는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띄워놓는 것이죠. 즉 나는 탈모성화를 위해 무언가를 터득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모성적이라 이끌어지는 학교, 에꼴 마테르넬이 유치원이에요, 여러분. 모성적 학교, 모성적이라 이끌어지는 학교, 에꼴 마테르넬 유치원에서 그들 자신이 배웠다고 믿는 것을 그들의 머릿속으로 지워버려야 한다. 즉 에꼴 마테르넬에서 유치원에서 우리가 살파벳티성 하는데, 즉 문자를 익히는데 그걸 지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문자를 익히면서 살파벳티성, 바보가 되면서 살파벳티성, 읽는 법을 배웠다는 믿음을 지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자, 유치원에서 우리 말 배우죠. 말 배운다는 것은 에꼴 마테르넬에서 말을 배운다는 것은 데마테르날리자시옹을 한다는 거예요. 즉 모성으로부터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모성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알파벳을 배우는 행위예요. 알파벳을 배운다는 것은 대타자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대타자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바보가 된다는 것이니까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파벳을 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즉 대타자로부터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신분석가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문자를 익히면서 읽는 법을 배우죠. 읽는 법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잖아요. 읽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 읽는 법을 배우는 즉시 우리는 읽히는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로서 무언가 세상을 읽는 것 같지만, 읽게 되는 것 같지만, 텍스트를 읽게 되는 것 같이 해가게 된다는 거죠. 타자에게 번역되는 위치로, 빗금친 S의 위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타자의 법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건 바보가 되는 행위라는 거. 뒤프라고 하죠, 보통. 뒤프, 바보. 속는 자가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않는 자가 되려면, 즉 농뒤프가 되려면, 즉 레농뒤프, 속지 않는 자들이 되려면 해야 된다는 거죠. 방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레농뒤프를 제임스 조이스의 역할과 연결시켰던 것이 또한 세미나 23인 것이죠. 즉 제임스 조이스는 원래부터 속지 않는 자, 속을 수 없었던 자예요. 정신병자니까. 그래서 방황했던 것이고, 방황의 여정에서 무언가를 발명해낸 자니까 지금 락강이 421페이지에서 문자를 익히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보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워버려야 한다. 그러한 믿음을 지워버려야 한다. 라는 것은 자, 방황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문자를 타락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또한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락강의 이론을 타락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학. 타락에 대한 학문이란, 어떻게 하면 문자를 타락시키는가를 골몰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정신구조 임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요소들도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내담자의 언어를 타락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내담자가 사로잡힌 문자의 질서로부터, 즉 알파벳의 질서로부터, 대타자의 질서로부터 내담자의 언어를 해방시킨다면 너무 거창하니까 타락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422페이지에 락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쓰인 것의 기능은 표지판이 아니라 기찻길 그 자체이다. 내가 대상 A라고 표기하는 것은 바로 해석학에 대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고, 심지어 은신하는 것이라 할 무언가를 잉여주의상스에 이르게 하는 철로이다. 프리스트주의에 이르게 하는 철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문장도 두 개만 아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쓰인 것, 지금 락강이 에크리라고 말하는 것, 자신이 지금 출판하려고 하는 것, 던지는 것, 이 쓰인 것의 기능은 뭐냐? 표지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지판은 뭔가요, 여러분? 디렉션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을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오리엔타시옹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오리엔타시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랑스어의 락강 학파에서. 밀레가 했던 강의의 이름도 오리엔타시옹 락강이에요. 락강적 오리엔테이션, 방향성, 지향성이라는 것인데, 자, 이 오리엔테이션을, 즉, 이 디렉션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우리가 표지판 보면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보편적인 장소로 갈 수 있어요. 표지판의 근본적인 토대는 보편성이에요. 그 표지판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표지하는 법이 전혀 다르다면 당혹스럽겠죠.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길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표지판은 어쨌든 우리를 모두가 알고 있는 장소로 가도록 만들어줘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부산에 가고 싶다면 표지판은 모두가 부산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표지판이지, 어떤 표지판은 이것 따라갔더니 부산이 아니고 뭐 울산이고 이런 그런 표지판이 아닌 것이잖아요. 자, 표지판의 기능은 우리를 동일한 장소로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것, 대타자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로 혹은 가도록 강제된 장소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표지판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에크리를 읽건 세미나를 읽건 여러분들은 동일한 장소로 도달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 대신 락강의 텍스트들은 기찻길이라는 거예요. 기찻길. 그럼 무슨 소리인가? 기찻길은 뭐고 표지판은 뭔가? 자, 표지판은 추상적이죠.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찻길은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만 한다면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기찻길은 사실은 그 선로를 바꾸는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다른 길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기찻길을 만들지 않고 그걸로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걸로 탑을 만들 수도 있고, 기찻길을 가지고 온갖 종류의 다른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찻길은 그 물성은 사실은 어디론가 나아간다라는 방향성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쓰인 것의 기능은 표지판이 아니라 기찻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상 A라고 표기하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주체를 잉여주의 상스에 이르게 하는 철로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잉여주의 상스의 반대말은 뭐예요? 파르스적 주의 상스예요. 파르스적 쾌락인데 파르스적 쾌락은 표지판에 의해서 제시되는 장소들인 거예요. 우리가 표지판에 따라가면 부산에 도착하면 모두가 느끼는 동일한 쾌락, 안도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차길에 주목하면 다시 말해서 표지판에 따라가지 않고 각각의 길들이 가지고 있는 물성, 이것은 이쪽 길은 꽃이 많고 저쪽 길은 아스팔트가 부드럽고 이쪽 길은 뭐 보도블럭이고 이런 물성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방황하게 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쾌락은 아주 개인적인 쾌락이고 거기서 등장하는 쾌락은 대타잖아 혹은 표지판의 영역이 우리에게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는 잉여적인 쾌락들이라는 것이니까 지금 락강은 자신의 텍스트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또 다른 영역이 어디에 있나요? 현대 예술이죠, 현대 예술. 현대 예술이 물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물성을.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물감의 물질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색감을 내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지만 그 색감은 그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장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그림 자체의 물질성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림 자체를 액자에 넣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의 물질성을 가까이서 관찰하도록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예술은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작가들의 특징은 뭔가요? 예를 들면 듀샹의 특징은 뭔가요? 듀샹이 우리에게 어떤 작품을 제시했죠. 뭐 예를 들어 소변기와 같은 작품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소변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려는 습관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대하는 그런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듀샹의 소변기나 아니면 현대미술가가 예를 들어 손수건 같은 것을 어떤 작품으로 제시를 딱 해놓으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골몰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농담이 그런 거잖아요. 현대미술가 쓰레기 한 통을 이렇게 부어놨는데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부어놨는데 거기서 아이를 데려간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봐, 얼마나 쓰레기를 예술적으로 쌓아놨는지 봐. 비율이 대단하지 않니? 이쪽에는 썩은 생선, 저쪽에는 뭐 썩은 동태, 눈칼 뭐 이런 거 저런 비율은 아무나 못 만들어. 근데 알고 봤더니 작가가 부어놓은 쓰레기가 아니라 청소부들에게 부탁해서 부어놓은 쓰레기인 거예요. 자,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청소부원분들이 작가에게 영감을 얻어서 저렇게 부어놨을 거야. 저렇게 쌓아놨을 거야. 자, 이걸 현대미술관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물성이요, 물성. 이 물성이 미술관 안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고전주의적인 방식으로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시하는, 즉 표지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의 작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신고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작품이 무언가 더 고차원적인 상승의 단계를 가리키는 표지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미술의 특징이에요. 듀샹의 소변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차원이 바로 그러한 물질성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작품 자체가 가진 물질성이 그 자체로 존재가 되어버리는, 자, 그러한 차원이 현대미술 혹은 현대예술, 뭐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문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혹은 그 이후에 등장했던 다른 많은 문학들도 역시 그러한 차원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에 주목하는 그러한 문학들의 세계, 예를 들면 베케트의 세계. 자, 그러한 세계가 등장했던 것이 20세기 예술의 영역이라면 그 영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락강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글쓰기를 락강이 뭐라고 하냐? 성스러운 글쓰기라고 하죠. 성스러운 글쓰기. 그것을 락강이 뭐라고 하냐면 스테크리튜라고 해요. 스테크리튜.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인용문을. 자, 여러분은 스테크리튜는 뭐냐면 ST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에크리튜는 글쓰기죠. 에크리튜는 글쓰기인데 거기에 앞에 ST를 붙인 거예요. ST. 그래서 스테크리튜가 하는 발음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읽어본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스테크리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잘못 썼네.
스테크리튜가 아니라 세트 에크리튜네. 세트는 this예요. this writing. this writing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맞죠? 우리 지금 잘 이해 못하잖아요. 자, 여러분은 세트 에크리튜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프랑스 독자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총체적인 것도 아니고 이 글쓰기를 여러분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하죠.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해 못하면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한 이유가 될 테니까. 물론 저에게도 잘된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저만이 할 수 있게 되니까. 자, 그것이 답보 상태에 있다 해도 여러분은 그냥 곤경에 처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 곤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엉바가라는 표현인데 곤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이걸 번역하신 분이 거기에 원어를 동시에 표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곤경이라는 단어로 충분한데 그 곤경이라는 단어가 그분에게 맹견이시죠. 중요했었나 봐요. 지금 곤경에 처해 계신데. 자, 그런데 곤경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스테크리티오는 이 에크리티오는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즉 세미나 시는 여러분들 곤경에 처하게 했잖아요. 이걸 사서 읽으려고 했는데 안 읽히셨잖아요. 엄청난 곤경이죠. 어떤 분은 증오하기도 해요. 증오하고 락강을 싫어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 엄청난 곤경 속에서. 자, 보시다시피 내게 남겨진 곤경과 곤경에 관련해서라는 락강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곤경에 처해 있겠지만 나도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남겨진 곤경과 관련해서는 나는 그것을 견디며 잘 살고 있는 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락강도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죠. 어떤 곤경인가요? 물론 본인이 말한 문장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드렸어요. 락강이 발화한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된 상황을 락강은 마르크스의 상황과 견주어서 이야기하죠. 마르크스가 결국 임용가치라는 개념을 발명해낸 뒤에 마르크스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본인이 절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망명도 하고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밀레가 락강이 라디오폰이라는 텍스트에서 언급했던 것을 다시 인용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락강이 쓴 이 글쓰기는 일단 먼저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이해받지 못하는 텍스트를 만들어서 락강은 이절이 흔들리게 만들었고 결국은 세미나 11에서의 어떤 동기가 되었던 파문회까지 이르도록 만들었으니까 본인의 텍스트가 본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락강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락강이 뱉은 말들이 락강을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건 곤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곤경과 우리들이 처한 곤경도 비슷하다라고 지금 락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파문당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락강을 읽으면 파문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파문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질서로부터 여러분들이 파문당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그 에크리티브가 기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곤경에 관련해서 잘해보자, 여러분, 견디어보자. 지금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곤경은 왜냐하면 성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락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스테크리티브라는 단어가 그걸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스테크리티브는 ST 에크리티브잖아요. ST 점 하면 뭔가요? 세인트죠. 쌍이죠. 프랑스어로. 세인트 쌍. 세테크리티브는 상트 에크리티브예요. 성스러운 글쓰기. 아감벤이 언어의 성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어의 성사는 뭔가요? 성사. 사크르먼은 뭔가요, 여러분? 성사는 견진성사, 세례성사, 성사들 있잖아요. 성사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니요. 종교적인 의미가 그것이죠. 성스러운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해요. 진정으로 성스러운 절차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의 단계에서 전혀 다른, 격상된 다른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락강의 에크리튜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성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부터 우리는 싫어도 파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싫어도. 에크리티브가 그게 락강의 것이건 제임스 조이스의 것이건 그게 어떤 소크라테스의 것이건 누구의 것이건 예수의 것이건 그것이 진정으로 성사의 기능을 한다면 이전의 단계로부터 우리를 일탈시킨다는 거예요. 일탈시킨다.
성스러운 기표가, 즉 증상의 기표이죠. 우리를 찾아온 증상의 기표가 진정으로 진리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언어의 성사 효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로서 주체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곤경에. 그 곤경이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이 진리의 고난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야말로 진실한 자가 대면하는 삶의 양태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서 핍박을 받으라. 제가 사회주의 교주도 아니고 그런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락강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락강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일단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저는 락강 읽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아침마다 락강 읽으면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락강조차도 그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락강 읽는 순간 저도 괴로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아니 나 락강만 읽으면 난 탐닉하게 된다라고 말을 못하겠는 것이죠. 락강은 언제나 힘들고 괴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텍스트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텍스트이니까 혹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라는 것을 아는 독자는 락강을 편하게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하게 읽는 건 읽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ST 에크리티우가 아니라 상트 에크리티우가 아니라 세트 에크리티우라는 의미를 통해서 성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된 장소는 어디이냐? 도달하게 된 장소는 어디이냐?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세트 에크리티우의 장소예요. 세트는 뭐냐면 이것.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것. 너 자신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성의 장소에서 대타자의 장소에서 언어의 성사를 겪게 되면 그 기표는 우리를 아주 개별적인 장소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보편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장소. 이 장소, this 장소. 이 장소, 세트, 에크리티브의 장소. 그 개별성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언어의 성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고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락강이 423에서 424페이지에 이르는 텍스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곤경의 의미가 있다면 그 곤경은 심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곤경에 빠지려면 심각하게 빠져야지 대충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통해서만 그러한 곤경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한 건 여러분입니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락강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락강 텍스트, 락강에 대해 소문을 듣고 락강을 왜 찾아왔겠어요? 듣는 것만으로 에크리를 읽어봤더니 모르겠다. 그래서 락강에게 들어오면 좀 더 알지 않을까라고 찾아온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그러한 공경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다음 문장에서 여기서 읽히는 것이 사다리가 되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다시 내려오지 않기 위해 혹은 다시 내려오기 위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나를 사다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라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를 곤경에서 빠져나가는 즉 카오스로부터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단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나는 종착역이 아니라 당신들의 도구라는 거예요. 락강이 자신의 텍스트를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나의 텍스트, 나라는 존재는 도구이고 쓰면 버릴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버리라는 거죠. 한 번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안정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지식을 사용하려면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텍스트는 그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세계를 파괴하고 다른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고 그 다른 장소는 어느 누구의 장소도 아닌 당신의 장소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락강의 읽기는 뭐냐? 락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락강의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락강은 파괴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제가 이틀 전에 했던 특강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락강이 누구냐? 일단 먼저 우상학자라고 소개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상학자.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하는, 문명을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낱낱이 분석하고 파괴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던 학자라는 거예요. 락강은 파괴자라는 거죠. 즉 사다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우상의 세계를 파괴하는, 그래서 폐허의 장소를 만드는, 그런 다음 그 잔해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딱 거기까지만 도와주는 그러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 락강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락강의 입장은 진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알려주는 자의 위치에, 소크라테스적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당신들이 발명해내라는 것이죠. 자, 그 락강을 읽는 우리의 여정, 여러분들과 제 여정이 바로 락강이 어떻게 우상을 파괴하는지를 정말 남김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남김없이. 저의 목표가 그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락강의 텍스트를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앞으로 30년을 할 것 같아요. 30년 뒤면 제가 한 80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운동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85세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갖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할까요? 락강을 먹어치우기. 여러분과 함께 락강을 낱낱이 먹어치우는 거예요. 락강이 책먹기라는 단어를 쓰죠. 책먹기는 묵시록에 나오는 단어예요. 책먹기. 그게 세미나 7에서 락강이 언급했던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태도인 거죠. 락강에 대해서. 락강의 책을 남김없이 먹는 거예요. 지금 세미나 10에 우리가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남김없이 먹는 이유, 분쇄하는 이유. 락강조차도 역시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파괴하려는, 넘어서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가지고 똥을 싸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먹고 소화시키면 똥이 나오죠. 똥은 뭔가요? 학문 충동의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똥을 만들어내고, 똥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걸음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걸 건설해낼 수 있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그건 각자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매주의 실천이에요. 매주에.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미 아셨겠지만 이 10주의 수업이 끝나는 마당에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한 지식의 전파도, 단순한 지식의 논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먹는 행위라는 거죠. 묵시록적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락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일본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발언들을 하고, 실제로 어떤 일본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락강을 좋아하는 학자이긴 하지만 작작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표의 문자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무엇이 없다 이런 얘기를 락강이 하고 있으니까. 자, 그 얘기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424페이지에 역시 있는 문장인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한때 나의 말이었던 것을 다시 읽을 때 나는 그 이후에, 자, 본인이 썼던 말, 본인이 했던 말, 세미나들이죠. 나는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났던 일과 관련해 바보짓을 하지 않게끔 나를 보호해 주었던 확실성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위험은 매우 전면적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위험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나는 피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GRM이, 즉 자카랑 밀레가 내가 그런 위험을 모면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위험을 모면한다면 이는 내가 나 자신이 믿고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쓰기 때문이라고 믿게 된다. 자, 이렇게 쓰면 교수님한테 엄청 혼나죠. 이게 글이야 쓰레기야 하면서 논문을 집어 던지시는. 자, 읽으라고 쓰여진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싹, 자, 중원부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부정의 부정, 긍정의 긍정 이런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는 믿고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쓴다라는 것도, 자, 지금 조합을 해서 만든 락강이 발명해낸 프랑스어 단어인데, 자, 에크리, 즉 쓰다와 크와, 즉 믿다, 크와흐는 믿다라는 뜻이에요. 크와흐. 에크리와 크와흐를 합쳐서 에크와흐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믿고 쓰라는 용어로 발명을 해냈죠.
근데 본인은 지금 믿고 쓰지 않는다는 거. 나는 지금 믿고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락강은 쓴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한다라는 그 부분인데,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쓸 때는 여러분 어떻게 쓰나요? 믿고 써요. 자기가 뭘 쓰는지 믿고 쓰잖아요. 자기가 한 문장을 썼으면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죠. 그게 믿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벳은 그로부터 조금 흔들림을 가져오죠.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를 알고 그걸 썼어요. 근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표음 문자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표음 문자는 흔들림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시례적인 언급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표음 문자에 새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락강이 대놓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무의식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락강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일본인들이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본 사람들은 무의식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표와 기의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무슨 뜻인가요? 한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자는 의미가 너무 가깝게 달라붙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쓰던 의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 자체가. 라고 말한다면 중국인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다른 방식의 표기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글 쓰지 않고 말을 할 때에는 기표와 기의가 분리될 가능성이 어디에나 있고, 사실 우리나라어도 한자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기표와 그 기의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표와 기의가 분리될 가능성이 다소간 적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혹은 우리가 한자 쓸 때 띄어쓰기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안 해도 의미가 달아나질 않아요. 기표가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표음 문자는 띄어쓰기를 안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가 말도 안 되게 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쓴다는 거. 에콰라는 이 의미는 그거예요. 일본인들은 더 많이 믿고 쓴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그 일본 학자나 뭐 일본 사람들이 발끈할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우리가 무의식이 없어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뭘 말하기 위해서냐면 자기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다 믿고 쓴다는 거예요. 그건 프랑스인이든 뭐 표음자 쓴 사람이든 아니든 일반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기표를 의미의 영역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글 쓰는 방식이잖아요. 논문 쓸 때 한 문장이 정확하게 의미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지워져요. 그건 좋지 않다. 지우라. 네가 무슨 지금 소설 쓰냐, 시 쓰냐, 지워라. 엄청나게 혼나죠. 그건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건 우리가 쓰면서 믿는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믿다라는 행위에, 에코하라는 행위에. 그런데 그 믿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요? 아무런 의미는 안 되죠. 통용 가능한 의미의 세계를 믿어야 되죠. 그게 바로 팔루스의 세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고 쓴다는 것은 기표를 대타자, 팔루스의 영역, 더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의 영역 안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대학 단화의 글쓰기 양태라고 볼 수 있다면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쓰지 않는다. 즉 본인이 쓰는 기표들은 보편적인 의미화의 체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밀레도 그렇게 얘기해요. 락강이 강의할 때 본인이 얘기하는 걸 다 알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뭐 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하시거나 뭐 그럴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본인이 혹은 발표하는 타자가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자, 기표가 발표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어요.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는 미숙함 때문이에요. 자신의 텍스트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던진 기표들을 다 책임을 못 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학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학회에서 가장 늑대 같은 학회가 좋은 의미에서 현상학회인데 현상학회에서 헛소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학살달이에요. 혼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뭐 수십 명의 학자들이 앉아서 어쩜 저렇게 사람을 망신해 줄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기표를 책임을 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표와 기의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락강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표가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고 구축해 놓았던 의미와의 체계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거나 벗어나는 그러한 언표들의 생산을 적극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을 강의를 듣다 보면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다 알겠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발이 헛디뎌져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락강은 평생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표를 기의의 세계로부터 즉 시니피케이션의 세계로부터 즉 의미화 체계의 권력으로부터 느슨하게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위험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었고 바보짓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위험은 뭐냐? 자신의 기표가 현재 존재하는 고정관념의 체계 안으로 복속되어서 소외되는 거예요. 비끔쳐지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위험이었던 것이고 락강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기표를 가지고 사유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는 사유를 살찌우는 것, 기존의 고정관념을 살찌우는 것에 복종하는 것. 자, 이게 락강이 생각하는 가장 학자로서의 부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기존의 지식을 살찌우는 행위. 그러니까 지식의 생산자가 되는 것. 자, 그건 락강이 생각하는 본인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락강은 무엇을 생산하고 싶었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스러운 기표를 생산하고 싶은 거예요. 파괴할 수 있는 기표. 그게 바로 더 많이 쓴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쓰여진 것보다 더 많이 말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24페이지는 일본 얘기를 해요. 일본보다 덜 믿고 쓰는 우리에게 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분 나쁠 텐데 우리도 기분 나쁠 수 있어. 우리도 한자로 예전에 많이 썼으니까. 일본보다 덜 믿고 쓰는 우리에게 창세기라는 텍스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일단 알파벳은 일본의 그 문자보다 히라가나 카타카나보다 더 표음적이고 더 느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믿고 쓴다는 의미, 기의와 기표가 덜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락강은 창세기라는 텍스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는 이전에도 많이 했어요. 자, 그것은 시니피앙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무로부터, 즉 엑스 니힐로로부터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연한 사실인데 실제로 그것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락강의 진리관 등장하죠. 창세기적 진리관 그리고 언어적 진리관 그 두 개가 교차하는 장소가 락강의 진리관이에요. 즉 무언가 진리가 발생한다라고 락강이 말하는 것은 새로움이 출현하는 것인데 새로움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기표가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새로움의 사유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락강의 입장이니까 결국 기표와 기의의 밀착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는 생각인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정신분석 임상의 상황으로 가지고 오면 내담자가 의미에 사로잡히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 자체의 쾌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내담자가 얘기를 하면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에 집중하려고 해요. 말의 의미에. 그로부터 분석을 좀 몽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 자체의 쾌락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기표가 더 느슨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법이 창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창세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덧붙여요. 424페이지에서. 골치 아픈 건 뭐냐면 골치 아픈 것은 실존이 기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하기만이 실존의 증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에 관련해서 실존은 전적으로 언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중에서도 기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현상계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리얼리티는 의미화의 체계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가장 토대가 되는 장소에는 우리의 존재가 있는데 그 실존은 기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최고의 기표를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르고 팔루스의 기표라고도 부르죠. 그 기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기표에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진정한 실존이라고 라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기표, 팔루스라는 기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덜 믿고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덜 믿자는 것이죠. 의미화의 세계, 고정관념의 권력에 대해서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락강. 그래서 락강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의 단계로 나아가 보면요.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기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이미 정신분석을 예술적 기회라고 락강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인 실천이라고. 자, 뭐라고 하느냐면 425페이지에 부격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끔찍한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관계에는 오로지 주의상스와의 관련될 뿐이며, 자, 모든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관계는 주의상스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세상을 발명해내고 우리 자신의 문명을 발명해내고 존재를 발명해냈다면 그 모든 것이 욕망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라면 욕망의 기원에는 주의상스가 있고 그것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종교에 의해서 금지당한다는 거예요. 자, 또 종교가 주의상스에 투사하는 금지가 철학을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자, 종교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락강이 생각하는 종교란 뭐냐면 주의상스에 대한 필터링 장치예요. 자, 말하는 인류가 출현하는 장소 어디에는 종교적인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인류는 종교적 인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란 신을 모시는 행위이기 이전에 인간이 자신의 근친상간적인 충동을 억압하는 도구예요. 근친상간적인 충동, 성충동, 즉 주의상스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추상이 필요해요. 그 강력한 추상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을 한 그러면서도 아버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초자와 유사한 존재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것이고 그 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주의상스를 금지하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인류의 문명의 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종교적인 사유의 출현 너머에 또한 뭐가 있냐면 철학의 출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주의상스에 대해서 투사하는 금지에 대해서 철학은 주의상스를 말할 수 있다라는 위치에 자신을 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는 금지하지만 철학은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주의상스에 대한 공황과 공동체를 이으면서 수많은 실체들이 단 하나의 고유한 실체에 대한 대체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라고 지금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수많은 실체들은 뭐냐? 우리가 수많은 실체들을 가정하지만 그 실체들은 단 하나의 고유한 실체, 즉 주의상스에 대한 대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의 고유한 실체, 자, 실체라는 용어를 영어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어도 substance라고 쓰죠. 똑같이 쓰죠. substance라고 쓰죠. substance라고 쓰는데 이 실체,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그것, 실체란 뭐냐? 실제인데, 즉 헬인데 실제인데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라고 할 수 있는 주의상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가리키는 것이 또한 고유한 실체라는 거예요. 즉 실체 아닌 실체가 실체라는 거예요. 주의상스가 실체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주의상스는 불가능성의 실체예요. 자, 그리고 나서 락강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전환시키죠. 어법을 바꾸죠. 변주를 시키죠. 이러한 아래쪽 식구라는 표현을 써요. 즉 스텅스바 엉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텅스가 식구예요. 스텅스가 S-T-A-N-C-E가 스텅스가 식구인데 스윕 스텅스의 그 스텅스예요. 근데 스텅스만 따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실체라는 스윕 스텅스라는 단어로부터 식구라는 단어로 변해요. 스윕 스텅스는 실체이고 스텅스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시의 구절. 바 엉두스는 그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어떤 식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모든 언표들이 말들이 하나의 그 모든 문장들이 하나의 문학적 표현들이라면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 가족 로맨스를 쓰는 존재인 것이잖아요. 자신의 욕망의 픽션을 만들어내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자신의 존재와 세계에 대한 모든 말들은 자, 문학적 식구들이에요. 다 은유들이니까.
자, 은유가 아닌 언어는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언어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사물은 아니니까 어쨌든 매개체니까 매개체의 숙명은 은유나 환유를 하는 거예요. 즉 매개체만 되어주는 것이죠. 그게 재현의 법칙이죠. 재현의 법칙이니까 모든 건 식구들이에요. 시의 구절들인 것인데 그 모든 시의 구절들 중에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식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입성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식구는 이미 쓰인 것이 가장 덜 어리석은 말하기를 만들어내는 시라는 형식을 통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 즉 시라는 형식을 통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은 아닐까라고 한 문장 딱 하고 끝내는 것이죠. 즉 이미 쓰인 것이 가장 덜 어리석은 말하기를 만들어내는 시라는 형식. 즉 팔루스에 의해서 다시 재가공된 식구의 세계, 문장의 세계, 리프레젠테이션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쓰인 것들의 세계예요. 식구라는 것은. 즉 보다 실체의 혹은 공백에 가까이 다가선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톰스 바온 옹두스라는 말로 라강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시라는 형식을 라강은 다른 많은 식구들의 형식들 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으로 놓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어떤 것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입상스의 문장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락강이 세미나 12를 마치면서 수년 뒤에 정리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적인 실천이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적인 실천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에 대해서 플라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시인들을 플라톤은 타락한 주체들이라고 비난했었죠. 즉, 시는 언어를 타락시키는 형식이에요. 언어가 팔루스의 언어이고 보편성의 언어이고 세계를 소통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로고스의 언어라고 한다면 로고스의 언어를 타락시키는 건 시라는 거예요. 파토스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분석은 바로 그 파토스의 언어, 시적인 실천에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적인 언어는 정확하지 않은 언어예요. 여러분, 시가 정확성을 가질 수가 없죠. 하지만 바로 이러한 비정확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알파벳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락강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비정서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정서법. 자, 같은 텍스트의 425페이지에서 락강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비정서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정서법이. 비정서법이란 뭐냐면 정서법의 반대말이에요. 정서법은 뭐냐면 여러분 정서법을 프랑스어로 옥토그라피라고 해요. 옥토그라피. 그러니까 맞춤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맞춤법이 옥토그라피예요. 여러분 뭐 글 쓴 사람들 보면 맞춤법 틀리면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저도 사실 맞춤법을 아직도 완전히 터득을 못해서 항상 불안해요. 저는 이 컴퓨터가 나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상고로피스가 맞춤법을 교정해 주니까. 그런데 또 제가 책을 쓰고 나중에 출판사 교정하시는 분이 편집하시는 때 보면 맞춤법이 굉장히 또 많이 틀려요. 근데 저는 별로 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락강이 그랬으니까. 정서법은 무의미하다는, 옥토그라피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옥토그라피의 어는 오르토그라피예요. 그라피는 글자라는 뜻이고 오르토는 올바름이라는 뜻이죠. 오르토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우리가 습관을 교정하는지를 표현할 때 썼던 오르토스 로고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언어, 로고스, 이성, 오르토스 로고스. 그리고 락강은 이 오르토스 로고스가 현실 원칙이라고 번역을 해내고 있어요. 현실 원칙은 누구를 지키는 수문장인가요? 대타자의 언어의 질서를 지키는 수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토스 로고스, 즉 오토그라피를 지키는 것은 시적인 실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적인 실천은 오히려 안옥토그라피라고 락강은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의 접두사를 써서 비정서법이라는 것이고 비정서법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인용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비정서법은 처음에는 굉장히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라고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시라는 형식이 좀 더 접근하기 쉽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혹은 진리라고 말해지는
X 니힐로의 창조의 실천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정서법을 통하고 시적인 실천을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맞춤법의 세계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실 원칙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문법이 벗어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언어의 성사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언어의 타락인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락강이 존재론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텍스트를 종료시키고 있는데 425페이지에 인용문을 읽어드리고 수업을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그러나 세계로서 읽히는 무언가를 유발하기 위해 주의상스 거치게 되는 경로들의 기교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 그것이 존재를 나아가 동어 반복론을 피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러할 것이다. 즉 정신분석이 연구되는 이 장소에서만큼은 존재론이 피해져야 한다는 것. 존재론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존재론을 프랑스어로 옹톨로지라고 해요. 제가 이전에도 이 비슷한 얘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옹톨로지라고 하고 이 존재를 온토라고 하죠. 온토. 그래서 존재론은 옹토로지라고 하는데 락강이 이것을 옹토톨로지라고 불러요. 옹토톨로지. 왜냐하면 그 옹토를 두 번 반복, 토를 두 번 반복하죠. 옹토가 아니라 옹토톨로지. 그리고 토톨로지는 무슨 뜻이냐면 그것만 따로 잘하면 토톨로지는 동어 반복이라는 뜻이야. 토톨로지. 그래서 왜 락강이 옹톨로지를 옹토토톨로지라고 실제 동어 반복을 하는 방식으로 동어 반복이라는 단어를 개입시키는가 하면 존재라는 것이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어 반복이라는 거예요. 일단 존재론은 뭔가요? 존재를 탐사하는 담화잖아요. 거기에 있는 무언가를 지칭하기 위해서 그것과 가장 접근하는 언어를 발명해내야 돼요. 그게 존재론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가정된,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라고 가정된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하나의 기표를 발명해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잘 발명을 해낸다 해도 어쨌든 이건 뭐가 되나요? 동어 반복이 돼요. 정말 똑같다면, 이 기표가 지시하는 대상과 똑같다면 동어 반복이에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드렸던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한 신의 응답, 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나이다 라는 동어 반복으로 자신을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숙명이 바로 토톨로지의 숙명이라는 것, 동어 반복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자, 존재론 자체가 가진 숙명이 그거예요.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존재론이 왜 동어 반복인지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동어 반복은 뭔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어 반복을 하는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욕망의 존재를 반복해요. 제가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란 없다라는 것. 우리는 존재에 묶여 있고, 그것이 주의상스의 존재론이긴 하지만 존재에 묶여 있고 그 존재에 묶여 있는 욕망의 구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방식으로 동어 반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여행을 해도 새로운 직업을 가져도 우리는 똑같은 욕망의 구조를 반복할 뿐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토톨로지라는 거예요. 존재의 토톨로지, 옹토토톨로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만큼은 우리 그걸 피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만 정신분석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 임상의 절차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반복되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시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에 변화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정신분석의 목표예요.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정신분석 임상을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내담자를 지배하는 똑같은 욕망의 구조의 반복을 어제에도 내일도 모레에도 할 그 욕망의 반복에 변화를 도입하는 것. 이게 정신분석의 가장 상식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고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